제가 예상한 그 트리플 크라운은 아니지만 예. 올림픽도 있지만 월드컵도 있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예. 보면 삼관왕 굉장히 유의미한 첫째,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득표 수가 많아요. 민주당 출신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습니다. 49%. 부울경에서 40%를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한 49, 50. 사실 큰 차이가 안 났죠. 이게 가장 그 국민의힘한테는 앞으로도 제일 뼈아픈 것이고, 30대는 1등이 이재명 후보예요. 40, 50이 이제 주력인데 민주당 지지. 30대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파산. 불가피하죠. 못 잡아도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이제 적자죠. 채권자들이 돈 이렇게 외상했다 이러면 소송 내고 있는 거는 압류하고 그 부족하니까 그러면 파산 신청합니다.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 예언하셨는데 네. 뭐를 예언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직이요? 네. 지난번에 세 가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영상으로 볼 텐데 네. 정리를 한번 짧게 해주시면 뭐였죠? 첫째는 최대 격차표. 예. 이명박 때 530만 표를 예. 넘었을 거다. 둘째는 최다 득표율. 예. 박근혜 때 51%를 넘었을 거다. 예. 세 번째는 방송에서 이명박 때 밤 10시 47분에 확정 발표 자막이 떴는데 예. 이번에는 더 빨리 뜰 거다. 예.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는 예. 이거는 보궐선거여가지고 8시까지 투표를 했으니까 2시간을 뒤로 빼면 그렇죠. 12시 한 반경 예. 그 이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영상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삼관왕.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때 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MB 때가 확정을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 일단 어제 출구조사 나왔을 때만 해도 이야 우리 셜스트라다무스 또 예언 딱 적중했네 했는데 최종 결과를 보고는 조금 갸우뚱하게 됐죠. 출구조사가 방송 3사 KBS, MBC, SBS가 한 거랑 예. JTBC는 별도로 하거든요. 네. 그 비슷했어요. 예. 51대 39, 격차가 12%.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하는데 예. 슈퍼컴퓨터도 오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한 8% 차이 난 거니까 그 출구조사는 한 12% 차이, 그냥 한 3%, 4% 정도. 그 이제 그 오차는 어디서 생겼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본래 사전투표를 안 하고 항상 본투표 점심이나 오후에 하거든요. 예. 어제도 오후 한 1시쯤에 갔는데, 왜냐하면은 본투표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보통 나오시니까 이제 그거를 느껴보려고.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정성평가도 중요하거든요. 예. 정량적인 것.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가는 투표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점심 12시 전까지는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고부터는 급격히 줄이 줄어서 오후 한 2, 3시 되니까 줄이 거의 없는 정도까지. 예. 그래서 이제 보수층, 특히 이제 노년층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과거에 그 2012년 박근혜 당선 때, 그때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의 따라 붙었는데, 당일날 오후에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의 100만 표 차이로 뒤집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후에 상당히 줄어서 제가 보수층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 투표율로 따라잡지만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10% 이상의 격차는 벌어지겠다. 그런데
출구조사가 왜 안 맞았냐? 예. 출구조사가 10만에서 20만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도 하고 어제도 제가 각 투표소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투표소 나오면 한 20m 그 거리를 두고 출구조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는 역시 저는 샤이 보수라고 봅니다. 김문수를 찍고 나왔는데 설마 그거를 표현할 수가 예. 없는 분들. 예, 그 오차가 제일 컸다고 보고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한 15% 격차가 날 거다. 그러면 이명박이 때 530만 표 이상이 벌어진다. 예. 네, 그러면 지금 8%니까 한 7% 오차가 났잖아요. 이제 어제 출구조사에서 지금 확인된 그 샤이 보수들, 그 다음에는 최근 이제 1, 2주 동안 저는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중간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한 40%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뭐 이런 게 문법이지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팽팽할 때는. 저는 제일 뼈 아픈 거는 유시민 작가의 실언이라고 봅니다. 중도분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 때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의 그 헛소리가 그래도 효과를 봤거든요. 호텔 경쟁이란 말도 안 되는 뭐 커피 원가 이런 거. 뭐 이재명 후보께서 그 진짜 유치한 논쟁이었다. 그 말이 정답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한 2, 3%의 공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좀 제가 그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중도 주식 투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예. 진 로저스 회장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만 그게 약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악영향을.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분들 예. 한테 진 로저스 그 약간 해퍼닝 비슷한 거잖아요. 회장이 뭐 지지 선언을 했다 아니다. 그게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그 변수가 이제 뭐 출구조사는 한 4%, 제 예측은 한 7%의 오차를 낳았다. 근데 7%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하면 이제 오차의 거의 최대치인데,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정치는 과학이고 대선 예측도 이제 과학인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어제 출구조사 예측치 그 한 12% 정도 차이가 날 거다 하는 네. 게 열흘 전에 경향신문이 발표한 그 서울대 연구팀이 그 조사했던 제가 여기서도 한 말씀드렸죠. 276개 여론조사 기관 6개월치를 메타 분석해가지고 모수를 추적하는 그것도 12% 차이로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슈퍼컴퓨터 그 출구조사 방송 3사의 슈퍼컴퓨터도 그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막판에 보수 대결집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뭉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전 투표가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낮았을 때 저는 투표 의혹이 좀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 작년 총선 때도 사전투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 경북이 제일 낮았거든요. 그런데 본투표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다행인 것은 작년 총선 때 부울경, 부산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도 상당히 득표할 거라고 직전까지 그렇게 예측했는데 예. 실제는 18개 의석인가요? 그중에 전재수 의원 한석 말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몰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저는 제일 우려했고 제일 그거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뭐 부울경 비슷하지만 부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 부울경 평균 40%가 나왔으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한 49, 50. 사실 큰 차이가 안 났죠. 이게 가장 그 국민의힘한테는 앞으로도 제일 뼈아픈 것이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부울경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40%를 넘겼다는 건 역사상 최초거든요. 예. 대선에서.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8.34가 나왔거든요. 네. 혹시 변호사님 보시기에 젓가락 발언 아니었으면 10% 넘었을까요? 넘었죠. 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젓가락 발언 터지고 제가 고소도 했고 지금 한 수만 명의 그 응징 소송하겠다는 분들이 이미 모였어요.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노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제가 한 5%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어제 출구조사는 7%로 나왔는데 실제는 이제 한 8% 정도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5%까지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반사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실언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덮어가지고 이준석이 악마성에 대한 이 분노가 덮인 그런 효과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5% 미만 이하다. 예. 예, 그렇게 보고 5%든 8%든 1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한 그런 파산이나 여러 또 사법 리스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트리플 크라운 그걸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닙니다. 달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예상한 그 트리플 크라운은 아니지만 예. 올림픽도 있지만 월드컵도 있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예. 보면 삼관왕 굉장히 유의미한 예. 뭐냐면 첫째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득표 수가 많아요. 예. 1,700만 표가 넘었죠. 네.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또 득표율도 높았으니까. 득표율도 기록이고 최대 득표도 기록이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습니다. 49%. 그 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40%,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이렇게 3자 분할됐기 때문에 41%. 그간에 제일 높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48%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50% 가까이 간 49%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 가장 고득점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울경에서 40%를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부울경이 그간에 그 중요한 역사적 고비 때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4.19도 부산 마산에서 그 부정선거 그게 터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979년 부마 사태, 부마 항쟁, 그리고 박정희 시해 사건, 그다음에 87년도에 6월 항쟁. 6월 항쟁은 제가 그때 이제 학생운동군이었고 직접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6월 달 들면서 장마가 계속됐고 서울에 이제 명동성당 농성이나 이런 거는 풀리고 하면서 서울은 시위가 좀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 부산이라서. 예. 부산이 가장 시위가 격렬하다고 해서 부산에서 그때 6.29 항복선언 터지기 한 며칠 전이죠. 6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면에 25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장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그 새벽에 전두환이 지시로 부산 외곽에 공수부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막아가지고 결국 이제 6.29 항복선언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고비 때 큰 역할들을 했는데 부산이 야도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내란 진압에 있어서 이번 부울경의 40% 돌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있고 세대별로 2030이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이제 극우화돼 있고 하다 이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역시 이제 그 김문수 쪽 그게 많은데 또 이준석이 쪽 30대는 1등이 이재명 후보예요. 37, 8%. 꼴찌가 이준석이고 30대. 그러니까 이제 4050이 이제 주력인데 민주당 지지. 30대도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20대 남성들을 이제 5년간 잘 또 설득하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30대가 일단 1등의 표를 줬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다 득표, 민주당 출신 득표율 최고, 그 다음에 부울경 30대 이렇게 보면 올림픽은 놓쳤지만 은메달이지만 월드컵은 3관왕 획득.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대구 경북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부산, 울산, 경남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출구조사에서는 울산이 디비진 걸로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뭐 다시 돌아갔지만 그런 것도 어찌됐든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좀 예언가님 오셨으니까 미래들을 또 한번 좀 점쳐봅시다. 먼저 이준석부터.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산할까요? 파산.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대선 치르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기자님이 한 30여억 원이 들었다라고 취재를 한 거겠죠. 예. 그런데 그거 따블은 들거든요. 6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예, 최소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내피셜이 아니고 그 민노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렇게 소수 정당한테 제가 이제 그 비용 추산을 물어봤어요. 또 과거에 또 3년 전 대선 때 심상정 후보 나왔던 정의당 이런데 그 계산하는 그 최소 비용이 있으니까 최소 60억은 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갚죠? 못 갚죠. 이제 당의 예산으로 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그 사무총장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뭐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정부 보조금이나 당 예산으로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또 취재가 됐어요.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예. 그래 보면은 대략 뭐 못 잡아도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이제 적자죠. 그거는 후보가 메꾸는 거거든요. 본래 대통령 선거는 오면 후보가 돈 만들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의 부채로 다 잡혀 있으니까 그 후보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은 이 당이라는 게 뭐 무슨 국가 조직도 아니고 국가 조직이면 그거를 망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당이라는 거는 민법상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해가지고 동호회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 축구 동호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동호회인 거죠.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돈 뭐 이렇게 외상했다 이러면 소송 내고 있는 거는 압류하고 그 부족하니까 그러면 파산 신청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다. 네. 일단 그러면 국회의원들 3명은 일단은 그래 되면 무소속으로 예. 일단 남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이제 당 색깔도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제 다 하겠죠. 또 그거를 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 막 매일 그러니까요. 그죠. 그쪽 사정을 한번 지금 물어보고 추해요. 싶은데 일단 김문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뭐 정치 활동은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집에 가시고 이제 그냥 조용히 뭐 전당대회 나오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취임 선서에도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또 제가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그 이제 떨어지면 예. 정치 활동은 그만한다. 더 이상. 예. 건강도 안 좋고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뛰는 사람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섬찟했는데 예.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김문수가 41, 이준석이가 8이잖아요. 예. 그냥 단순 합계하면 49잖아요. 그래요. 우리 쪽보다 약간 높거든요. 예. 단순 합계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빠지는 거를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몇 퍼센트의 어떤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단일화는 본래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41.15% 득표를 했는데 맨 처음에 여론조사 처음에 막 그 난리 피우고 그랬을 때 20%대까지였잖아요. 그럼 축축축축축 치고 올라오니까 운동을 하면서 야 이러다가 뒤집어지겠는데 이런 기대 가질 법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래 대한민국이 그
뭐 진보 보수로 딱 그냥 양분하면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기업 내란 이 국가 반역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보수가 그 정도로 그렇게 되겠냐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40% 45% 정도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니 안 하니 막 엉망진창일 때는 한 20%대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한 2주 만에 급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상승할 만큼 하고 멈춘 거죠. 이제 그게 본래 보수의 그 조직표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그냥 나올 표가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뭐 조속히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당 대표를 뽑을 거고 이제 당 색깔, 당 이름도 바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국민의힘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1년 남았잖아요. 예. 1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안 쪼개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분당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데는 거기에 정치인들은 어떤 새로운 미래를 또는 뭐 험지에 나가가지고 뭔가 벤처 정신으로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온실에 하초 눈치 보고 그거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특히 TK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이 뭐 분당해가지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한 번도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야성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그거는 삼김 시대 때 끝난 거죠. 그 삼김이라는 그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 돼야 뭐가 가능하겠죠. 그때 열린우리당 이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보면 다 그냥 쪼무레기들이잖아요. 그 당대표로 나올 만한 사람이 뭐 한동훈 상대적으로 좀 이번 비상계엄에 해서 조금 개혁적이다. 한동훈 씨는 여전히 좀 지지율이 있을 테고 나머지 뭐 다 그 나물이 그 밥이죠. 홍준표 시장은 돌아오겠죠? 무조건 이제 다음 주 오겠죠. 예. 오면 MB부터 만납니다. 그거 보세요. 왜냐하면 MB 세력이 제일 크거든. 예. 그걸로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도 올라갈 거예요. 서울시장. 내년에. 그러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죽어야 끝나지. 그 마약보다 더 그 강한 게 정치 중독인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누구 한동훈하고 같이 손을 잡을까요? 이제 전당대회는 안 나오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내세우고 뒤에서 같이 손을 잡고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 있겠죠. 상대적으로 본인은 지금 개혁적이다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와이에서. 예. 자기하고 이준석이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 친윤들 또 국민의힘 너희들 썩어 빠진 놈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지금 색깔을 세탁하려 하는데 아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90도로 면정복배한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장면을. 갈라서지 않는다면 한동훈하고 상대적으로 맞서서 싸울 사람은 어떤 쪽일까요? 뭐 결국은 친윤 세력을 보면 그래도 약간 이미지가 있는 건 뭐 나경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야, 그걸 또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동네는. 야. 네. 이번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MB 세력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겠죠. 지금 그쪽 당은 주인이 MB입니까? 그렇죠. 큰 대주주가. 예. 그 밑에 기관 조직이 다 MB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MB가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이렇게 서문시장 나서고 그게 표결집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유형 하나 내년에 대구시장 시키는 그 정도고 본인이 어떤 정치 세력화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친박은 이제 소멸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 MB 세력은 막강합니다. 예. 이번에 친윤 내란 세력들이 다 MB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면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다 사면해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김건희 이제 사법 처리가 곧 다가올 텐데
일단 이제 내란 특검법 통과하고 여러 가지 특검법 하면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이 대선 끝나고 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또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확인했지만 뭐 한 40몇 프로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는 신속하게 해서 이 정광석화처럼 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예. 검찰청 소멸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빨리 좀 해고 그래야 뭘 신경 쓸 걸 신경 쓰고 맞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 않겠습니까? 똥부터 빨리 치워야지 뭐 예. 무슨 민생을 챙기고 뭘 할 건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을 대통령이 손을 안 대고 다른 쪽에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건 국무총리가 좀 맡아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그건 이제 국무회의 이런 거는 이제 총리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총리는 지금 김민석 의원이 내정됐다 예. 하는데 그 일단 국회 청문회가 있고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청문회를 일단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장은 뭐 기존에 뭐 있는 사람 뭐 총리 대행 뭐 이런 사람으로 한 달간은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대세에 쫓아서 그냥 가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를 빨리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무조건 민생 경제 살리기 여기에만 그렇죠.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그 점을 강조하셨고 추석 밥상에 그렇습니다. 그걸 딱 올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추석 민주당- 밥상에 예.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7월 내로 다 재구속이 될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이제 구속이 되고 김건희 일가 그 주변 그 부정비리 이제 이게 상당 부분 구속은 일단 돼야 추석 밥상머리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애들은 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비리 척결 관련해서 이거 뭐 어떤 데도 이 말씀은 안 하시고 예. 또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친윤계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친윤들이 부정 비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뭐 돌아가신 분 빼고 예. 지금 당장 윤한홍 의원은 예. 건진법사, 통일교, 김건희 이쪽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났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김건희 조사하면 다 같이 엮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한홍 그 의원은 그 MB계 중에서 상당히 그 MB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MB하고 가까우면서 MB를 배신하고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윤석열이 어차피 MB가 예. 데리고 노는 그거니까 그 MB가 서울시장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그 총무 뭐 과장 이런 거였고 예. 그래서 MB 청와대 갈 때 따라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MB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가방 모치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은 이미 지금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 통일교가 또 뭐 어쨌든 지금 건진법사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이도 독대를 했다는 거고 통일교 관계자 그분도 윤 씨더만요. 예. 또 기획재정부가 캄보디아 이런데 그 지원하는 ODA 자금 예. 이게 특히 캄보디아 쪽에 거의 7천억 가까이가 갑자기 정액이 됐고 하다 이런 이제 이런 데에 그 중간 연결고리가 윤한홍 의원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MB 때 비슷한 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원 개발한다. 자원개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MB 때 실세라는 사람들의 그 의혹 사건들이 이 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 카메룬 이런 데서 다 터졌어요. 예. 그때는 미얀마에서 석유 광고 채굴을 한다 해서 MB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회장, 세미준, 이영수 회장 그분이 그 위에 그 당시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의 그 뒷배를 가지고
미얀마에서 그 엄청난 이권을 가졌다. 또 뭐 비슷한 사람들 뒷배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비리가 또 터졌죠 그때. 그건 외교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 그 수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캄보디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은 돌아가셨고 뭐 나머지 친윤 중에 친윤 뭐 권성동, 이철규 등등 이분들이 과연 깨끗할까요? 1년 차 때부터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중에서 1년 차 때는 이분들이 다 쥐고 흔들었거든요. 청와대를 완전히 이분들의 사람으로 청와대가 다 그 비서진들이 깔리고 이제 그것을 뒤늦게 이제 윤석열 씨가 깨달아 가지고 확 다 또 숙청을 했죠. 예. 그 사이에 상당한 그 의혹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살려고들 난리 치겠지만 다 드러나겠지요. 예, 한번 그것도 두고 봅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예. 해치워야 될 거라고. 지저분한 얘기 쪽에서 하나 더 하고 이제 좀 밝은 얘기 하나 하죠. 지저분한 쪽으로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어려운 일이고 숙제일 것 같은데 내란 종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것들 다 처리해야 청산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 보복은 안 하고 또 미래, 통합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건 정치 보복이야. 이게 무슨 통합이야.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건데 네. 가르마를 어디쯤에서 타야 그게 가장 좋을까요? 그건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할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네. 검찰은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거명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공수처장을 굉장히 능력 있고 훌륭한 분으로 뽑는 게 이 지금 청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뭐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특검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 특검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정말로 역량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뽑아놓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은 그분을 부르지도 말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